국민의힘이 강릉의 권성동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용인갑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원도 원주를 찾아 문화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와 함께 시장에서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위 10%를 받은 비명계 30 의원은 수일 내 탈당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고 도당 위원장직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 출마해 주의 조치를 받은 김우영 후보는 불이익 없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와 지역 민심을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오늘은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을 살펴봅니다. PK 지역의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서 맞설 여야의 공천 전략을 비교해보고 PK 승부가 전국 판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4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심사도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4선의 권성동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도 원주를 찾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총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치중계 맏형으로 불리던 권성동 의원이 내리 사선을 한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계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대결에 나섭니다. 치중계 박성민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은 각각 울산 중구와 서울 영등포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예상대로 경기 용인갑에서 뛰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이 지역구 재배치를 요청한 것으로 이원모 전 비서관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기존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천했고요. 기존 후보들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좀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천 뇌관으로 꼽히는 강남 등에 대한 심사가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국민 추천제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친명계 사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례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진행되는 또 다른 뇌관, PK와 TK 등 25곳에 대한 2차 경선 결과가 국민의힘 공천평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오후 강원 원주를 찾아 공약 발표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하며 총선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원주는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원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원주 방문은 올해 두 번째로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민심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분출되는 가운데 하위 10%에 포함된 비명계 30 의원이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심야 비공개 최고위에선 논란이 됐던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경선 참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의 공천에 물음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밝힌 비명계 설훈 의원은 출마는 하지만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나오진 않을 거라며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자신을 비판한 의원들을 모두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며 대표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사당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하듯이 하나? 말은 시스템 공개인데 자기 좋을 대로 미리 다 만들어놨죠. 30% 감산하면은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처럼 민주당을 떠나 출마하려는 사람이 5명 정도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 직후 이재명 대표는 1년 전 정한 특별당규에 의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고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 거라며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고위에선 강병원 의원이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사표 수리 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것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을 놓고도 격론이 오간 걸로 알려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도부는 도당 위원장직을 버리고 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김 위원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결국 김 위원장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던 겁니다. 최고위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경선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에선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적용 문제를 놓고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를 지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맞붙는 이용빈 의원은 불공정한 특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 신인 가산점 20% 부여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의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입니다. 한편 비명계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로 논란을 일으킨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DNA는 향후 여론조사 업체에서 빠졌는데 앞서 해당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은 후보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첫 공식 행보에 나서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10년간 매년 15에서 20%를 증원하는 중재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며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공관위원장으로서 하자가 없는 후보들을 공천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인 2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개혁신당이 국민들이 동조할 만한 정치, 경제개혁을 제시하기보다는 합당 문제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2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약자들의 인권과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름 그대로 무엇을 실질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서 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설계할 것이냐는 이것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내가 성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미래는 의대 증원 확대로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15에서 20%를 증원하는 중재안을 통해 갈등을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폭이 될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입학 정원을 조정하되 이 늘어나는 정원은 지방 소재 의대에만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공동대표는 이외에도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10년째 그대로라며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픽 윤수빈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이제 40여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도 여야의 공천 작업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 어제 1차 경선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1차 경선은 현역 불패를 재확인한 공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출신들이 경선에서 대부분 탈락하면서 기존 현역 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수도권과 충청 등 19개 지역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원 20%, 일반 국민 80% 여론조사를 반영했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는 가점을, 징계 또는 탈당 경력이 있는 인사에게는 감점이 적용됐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인 다선 의원에게는 15% 페널티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중진 의원들이 공천권을 따내면서 현역 프리미엄을 입증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5선의 정우택 의원이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을 꺾고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3선인 박덕흠 의원, 충주에선 이종배 의원이, 제천 단양군에는 엄태영 의원, 충남 보령 서천의 장동혁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 한 번 더 경선을 치르는 곳도 있는데요. 현역 의원과 전현직 지도부 간 3파전이 치러진 서울 양천갑에는 정미경 전 의원이 탈락하고 50% 이상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전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의 대결이었던 서울 동대문 갑은 김영우 전 의원이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해서 경선에 통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탈락자는 이태규 의원으로 경기 여주 양평 지역구의 김성교 전 의원에게 공천권을 넘겨줬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현역 의원 이제 5명이 모두 이제 공천권을 가져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역 교체율이 낮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국민의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현역들이 지역 관리를 굉장히 잘 했거나 또 경쟁 후보의 지명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평가한다며 네. 앞으로 현역이지만 관리를 못한 분들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경선에서도 지역구 현역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실시되는 2차 경선에서는 여당 텃밭인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성적표가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경선 결과를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공관위에서 추가 공천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권성동 의원을 강원 강릉에 그리고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우선 추천 방식으로 재배치됐고요.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은 3인 경선을 치르게 됐고 서울 영등포 을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2인 경선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로써 국민의힘은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91곳이 확정돼 75% 이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울경 지역 그리고 서울 강남권 발표가 아직인데요. 현역 의원이 많은 이들 지역의 대통령실 측근들을 공천할 경우에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어제 공관위에서 추가 발표한 공천 결과를 보면 친명계, 비명계 간의 희비가 이제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민주당은 어제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21개 지역구 중 17곳을 단수 공천하고 경선 지역구는 4곳으로 확정됐습니다. 그중 친명계인 13명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비명계 4명은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친명 핵심으로 불리는 정청래 의원이 서울 마포을 후보가 확정됐고 서영규, 김영진 의원은 다수 친명계 인사들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어제도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공천 논란의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 중에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도 포함됐는데요.
권칠승 수석대변인과 이계호 정책위의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이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온 인물들입니다. 반면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지 않은 도종환, 박영순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처럼 친문계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닌 이재명 체제에 기여를 했는지 여부가 공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공천 심사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갈등 국면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선대위 구성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65개 지역구가 확정돼 65%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전략 선거구를 추가 확정했는데요. 경기 분당갑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고 네.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된 마포갑에는 이지은 전 총경이, 그리고 서울 영등포 갑에는 최현희 전 영등포구청장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천이 뇌관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당장 이번 주에 이제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이 전략 공천 지역구가 확정될 예정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드보이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이광재, 안철수 현 의원 간의 매치가 이제 성사가 됐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에 민주당이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그 공천 작업에 대한 후속 대책 논의가 있었던 걸로 좀 예상이 됐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자정까지 3시간가량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공천 잡음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서울 은평을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우영 위원장이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 은평을 공천을 신청해서 이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지만 출마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비명계 현역인 강병원 의원이 이 김 위원장과의 경선에 반발해서 재심을 신청했지만 공천재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심 기각 결정을 수용해야 하느냐를 놓고 지도부 내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어제 심야회의에서는 전략지역 등 공천 실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 등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2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일 텐데요. 주요 안건들을 장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여러 차례 국회 재의결을 미뤄온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국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총선 전 여야 격돌이 우려됩니다. 이 장시간 이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을 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 쌍특검 재의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적용해야 할 선거구 획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급한 현안입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씩을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한 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획정위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의 안은 농사노촌의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과 별개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서울, 경기, 강원, 전남 4개 지역의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막기 위한 특례구역 설정에 민주당이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지속되면서 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돼 다음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법안들도 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은 총선 전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7일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그리고 28일에 엄상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선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 개최는 청문회를 마친 뒤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안표와 매크로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경범죄에 그치고 있는 웃돈 거래를 중범죄 처벌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현행 20만 원가량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안표 거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고 신고 사이트 통합과 모니터링 의무화 등 예방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구제 후 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개인 비리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숙 공관위원장은 의원들이 개인 비리에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 시엔 세비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약속문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약서엔 선거 제도를 비롯한 정치 혁신에 헌신하자는 내용과 양성평등 의식과 환경, 인권, 감수성 실천 등이 담겼습니다. 2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도 김종인 매직입니다. 이낙연 대표와의 결별로 난관에 부딪혔던 개혁신당. 구원투수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예정되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 두 가지가 이 개혁신당의 앞으로 지향할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 씨앗이 펴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관위원장의 자리를 갖다가 제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가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개혁신당과 한 배를 탔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찾아가서 삼고초려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피해온 김 위원장, 결국 최종 승낙을 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9대 총선 때부터 당색이 다른 점포를 입고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넘나들면서 각종 선거를 이끌어온 백전노장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총선 기준 선거판에 3번 등장해서 2차례 승리를 이끈 바가 있습니다. 이번엔 주황 색깔 점포를 입고 4번째 총선 도전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구원 등판은 과거 선거와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거대 양당은 견고한 조직과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해서 확장 전략을 펴는 게 가능했지만 개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해서 김 위원장식의 차별화 전략을 통할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교섭단체 20석이 총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선거도 여러 번 겪어봤지만 꼭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가 선거와 일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공천하는 것을 갖다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대표 최소한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선거 길목마다 여야를 오가며 중책을 맡아 해결사, 킹메이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하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철새 정치에 매몰된 인물이란 상반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공천을 이끌게 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에도 정치권 구원투수로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튀어야 산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도 유지가 되면서 신당 창당이 우후죽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색 당명들이 눈에 띕니다. 자, 살펴보면요. 국민의 심판당, 금융개혁당, 특검 폐지당, 택나라당 등 신당 상당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린 만큼 당명도 선명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죠. 그중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조국 신당도 눈에 띕니다. 조국 인재영입 위원장은 조국을 넣은 당명에 대해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김건희가 이제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부도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허락을 해주지 않고요.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당 내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협의 중입니다. 2020년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용 불허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겁니다. 그 연장선으로 조국 신당 명칭에도 나라를 뜻하는 조국은 가능하지만 정치인 조국은 당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겁니다.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친박연대가 등장했을 당시 선관위는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면서도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친박연대는 사용이 가능했었죠. 통상 당명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고 있죠. 선거철이 임박한 만큼 당의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기보단 톡톡 튀는 당명으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이색 정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투표용지엔 어떤 정당들의 이름이 실리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풀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한강벨트와 함께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떠오른 낙동강벨트를 품고 있는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의 PK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이제 부울경으로 이제 불려지는 그런 지역인데 대구, 경북과 함께 보수 정당의 안방,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 그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1990년 3당 합당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개혁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우선 이런 그 PK 지역의 정치 성향 등 지역에 관한 분석부터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께 이제 부탁을 드릴 텐데, 최근에 이 분석이 나오는 거 보면 정반대의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는 총 40석 중에 33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싹쓸이 이제 분위기다. 아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반전의 그런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다. 이 엇갈리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이 사실은 4.19 때부터 부마 민주항쟁 때까지는 굉장히 야세가 강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 걸출한 정치인 한 명이 있었잖아요. YS.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당, 통합민주당까지 이제 쭉 이끌게 되시는 건데 그때만 해도 야세가 상당히 강했던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3당 합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보수 대연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지역도 이제 그 YS가 이제 보수 진영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그 기류가 좀 바뀌는 거죠. YS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이제 보수의 텃밭 이렇게 이제 바뀌었던 거고 그 기류를 또 이제 그 역류시킨 결정적인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신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그 야당 주자로서 굉장히 계속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이 지역에서 의외로 표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낙동강 벨트 같은 데는 뭐 30%대. 네.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한 속에서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득표를 했고, 이제 여파로에서 그 다음에 치러진 이제 그 17대 총선, 그러니까 2004년 총선 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낙동강 벨트에서 이제 3명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나마 이제 보수 진영 텃밭 속에서도 야당이 이제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현재 그 민주당 이제 족보로 보면 이제 민주당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야세가 유지가 이제 됐던 이제 그런 거고 2016년 이제 그 총선 특히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 게 옥새 들고 나르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이제 그 보수 정당 속에서 논란이 이제 상당히 많고 한 그 와중에 이제 그 야당이 이제 선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의석을 많이 얻었던 바가 있는데 그게 다시 또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위축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던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낙동강 벨트 정도는 이제 지켜온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지켜낼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까지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강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이쪽도 기류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상승세여서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도 어쩌면 다 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줘야 될지 모른다. 완전 보수 텃밭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김성환 평론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승부처가 한강벨트, 그러면은 영남권의 승부처는 낙동강벨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 지역이 왜 좀 야당세를 띠게 된 건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다시 국민의힘이 또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판세에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쭉 정치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주 뭐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외에는요. 지금 민주당 계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대통령들이 전부 PK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김해, 한 명은 양산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사저도 거기에 있고 또 묘소도 거기에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은 일종의 이제 공식 같은 건데 호남의 지지를 얻으며 PK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일종 공식같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고 PK의 지지를 얻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 거꾸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PK의 상징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전하지 않으면 대권을 잡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또 인구 구성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PK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다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선 같은 경우에는 PK에서 패배하면은 즉 정권을 못 잡습니다. 근데 그런 공식이 있는 데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해 양산이 가지고 있는 또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라고 하면은 김해 양산 그리고 부산에서 북강서 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연제, 부산, 진구갑, 사하갑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걸 그 낙동강 벨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민 아니면 정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지향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정권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바뀌는 측면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했던 게 제일 선전한 게 2016년이에요. 그때 다 합쳐서 8석을 가져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새롭게 대권 도전을 하는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남아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 8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요. 그 다음에 2020년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져갈 때 우리 영남 지역에서는 의석을 더 내줬어요. 한 석을 내줘서 7석이 됐거든요. 7석은 됐지만 그 이전에는 아까 이제 30%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영남 지역에서 얻었던 표 중에 제일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는 정당이 의석을 낼 수 있지만 가져갈 수 있지만 실제로 득표율로 따지면은 민주당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40% 정도의 득표율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석패를 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권이 또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이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민주당도 이제는 더 의석을 내주면은 정말 상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선전을 하면 이 바람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조금만 더 선전해 주기만 한다면 일당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지역이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대 총선 결과가 이제 PK가 이제 40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33석, 민주당이 7석. 근데 득표율은 민주당이 40%를 가져갔다. 의석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득표를 이제 한 그런 결과인데, 근데 22대 그 2년 전 상황 그 대선과 지방선거도 이제 그 여당이 그때 이제 압승을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부산 엑스포 불발로 민심이 좀 흔들리고 돌아섰다 이런 긴장감도 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 PK 이 텃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종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보통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래지 않은 그 시기에 좀 총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사실은 좀 좋게 계속 나와주면 적어도 한 50-60%대 이런 정도만 나와주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총선일 정도로 이렇게 압승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 잠깐 반짝 지지율 좀 유지했다가 계속 30%대 이렇게 지금 이제 낮게 유지가 됐고 그런 속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힘을 얻었고 그래서 불과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이 지역 PK 지역에서도 굉장히 우세한 그리고 정당 지지율 면에서도 그 국민의힘이 좀 낮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기류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한동훈 효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다시 재결집을 하고 그러면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 좀 추월한 그러니까 민주당을 추월한 결과가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한때는 뭐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PK 지역에서도 최근에는 그것도 이제 50%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의 그런 이 변화는 양당의 공천 작업에 의한 결과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 더하기 최근에 아마 이제 민주당 아시다시피 이제 공천 논란이 많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이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재결집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이제 그런 그 반전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이번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 낙동강 벨트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름 이제 개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텃밭 관리를 좀 잘해온 지역 관리를 잘해온 경우에 해당하긴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구도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를 또 이 개인적으로는 좀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격전지화된 그런 그 상황이다. 그래서 누구의 승리도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분위기 자체는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런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정도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큰 틀 안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훨씬. 근데 물론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PK 지역은 한 절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근데 그 정도 나오는 거에서 정당 지지율로 가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훅 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호감도에 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공천과 관련되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좀 민주당의 좀 열세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중진급 의원들을 낙동강 벨트로 이 지역구를 옮겨가면서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북강서갑이나 아니면 사하갑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을 지키고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선거에서 여러 차례 선거지만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김해 갑을 모두 다. 그러니까 김해 가부를 수성하고 그 여기는 현직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여기를 버텨주면서 양산 을 지역에는 지금 김두관 의원이 또 이번에 나가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붙였단 말이에요. 지역구를 또 옮긴 사례거든요. 근데 양산 을도 현지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산 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계속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는데 이번에 만약에 뺏긴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초박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민주당은 더 내주는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다 거의 사활을 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부산에서 남구의 박재호 의원이 있는데 여기는 낙동강 벨트가 아닌데 뚝 떨어져가지고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이 지역까지 잘 지켜준다면 한 5에서 6석 정도를 지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마저 빼앗긴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징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올 초에 이재명 대표가 그 피습당했던 지역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산대 그 패싱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산 민심이 좀 술렁했던 것 같은데 그 영향은 좀 있을까요? 그것도 조금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언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인데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긴급하게 일단 응급치료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헬기로 이송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어찌 됐든 간에 부산이나 영남권에 특히 이제 경남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모든 뭐 선거라고 하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복잡한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들은 판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건 판단을 못해서라기보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누구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감정이 동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측면들이 지지율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현재로서는 이거는 뭐 큰 틀 안에서의 지지율 추이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또 바뀔 여지는 있기 때문에 다 네. 초박빙 지역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네. 그러니까 결과는 또 달라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의외로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봐요. 피습 사건 당시에 예. 그 부산대 패싱 사건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저는 무조건 치료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그렇게 아주 뭐 중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부산대병원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병원이고 일부러라도 저는 거기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러라도?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런데 그러질 않고 그냥 곧바로 떠나서 사실은 또 이 부산대병원 의사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또 서운해하시고 네. 성명도 발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역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병원인데 그런 취급을 이렇게 받는 거 기분 좋겠습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네. 안 그래도 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좀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가 험지인데 네. 더군다나 가서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부산 민심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로부터 좀 떠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전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비껴놨으면은 네. 만약에 동맥이 찔렸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걸 정치인들이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가 사실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하면 부산에서 치료받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면 이게 치료가 한 몇 주가 걸릴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부산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선거 지휘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정말 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부산 여론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네. 이제 총선이 41일 남았는데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또 이번 총선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제 공천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PK 공천에 대한 그 여야의 공천 전략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들이 이제 좀 배치가 많이 됐고 민주당은 현역을 대거 이제 내세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익숙한 얼굴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 공천 전략 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양당 모두 그 나름 이제 계산은 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특히 이제 친명 공천이 굉장히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지역은 별로 건드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역시 이 지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고향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친노 친문계들을 건드리지 않은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쇄신이 인적 쇄신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쉽게 이렇게 좀 된 그런 그 네. 상황이에요. 근데 뭐 마땅한 대안을 찾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친명계 쪽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자객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논란도 꽤 되고 했을 텐데 그렇게 나선 사람도 없고 이제 이분들이 뭐 지역구의 영향력이 또 워낙 또 강한 그런 측면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무난하게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나갔어도 괜찮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젊은 좀 정치 신인들 대거 이쪽으로 그냥 투입을 딱 하면서 네. 그러면서 탈환 뭐 이렇게 나갔으면 훨씬 더 좀 더 멋지고 네. 또 그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뭔가 쇄신을 하는 그런 느낌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짝 돌려막기 비슷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배치. 예, 재배치라고 하는 이제 근사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쪽에 뭐 친윤 그 인사들이 되고 이제 노리는 지역에서 이분들을 빼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장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진들이고 뭐 상당히 그 지역에서 뭐 어떤 역량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긴 했는데 그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참신한 인물들이 왔더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여러 정책 배경 때문에 무난하게 공천을 이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난함 대 참신함. 그런데 유권자들의 지금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나오듯이 이번에 좀 인적 쇄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갔더라면 훨씬 더 싸움은 재밌어졌을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더 승산도 좀 더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그런 공천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랑치고 가재 잡은 거죠. 네. 왜냐하면 원래 현역이 없는 지역구에 중진급들을 원래 있는 지역구를 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은 이쪽에 또 누군가를 공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누굴 넣을 거냐. 아직 뭐 최종적으로 다 그림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윤심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숙제처럼 좀 남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만 억울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비운 자리에 장제원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뭐 낙동강 벨트는 아니니까 거기는 워낙 뭐 좋은 밭이 좋은 지역이라 해운대라서. 근데 거기에 이제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자신의 최측근을 그냥 장제원 의원의 측근, 단수 공천을 했잖아요. 그럼 윤심이 작동한 거, 친윤계의 뭐 생각이 작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민주당은 달리 대응할 방법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신인이라고 하면은 사흘에 NC소프트 IT 뭐 대표 출신이 이재성 전무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 회사를 다시 독립해가지고 차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사만 좀 영입 인재로 민주당이 공천한 거 말고는 사실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세가 굉장히 강하고 조직을 잘 꾸릴 사람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라인업을 짰다. 그러니까 아마 더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그냥 눈에 띄는 승부처 하나씩만 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괜찮을까요? 저는 김두관 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간의 대결이죠. 두 사람 다 이 전직 경남지사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대권주자군에 포함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중량급 중에 중량급들이 이제 맞붙는 이제 그런 그 상황. 박빙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 누가 더 유리한? 사실은 김두관 이제 의원이 워낙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죠. 여기서 오래 이제 텃밭을 다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태호 이제 전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 지역에서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김태호 전 지사도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하네요. 뭐 나름 이제 그런 또 전설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오는 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거의 전반적인 구도 자체가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 뭐 자기 개인기를 발휘해서 개인적인 역량으로 최대한 방어하려고 할 것이나 바람이 사실 불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한 지역 꼽아주시죠. 전 두 지역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창원 성산하고 울산 북구 두 지역 꼽고 싶은데요. 어디랑 어디요? 창원 성산하고 울산 북구. 창원 성산은 그 노회찬 의원으로 상징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해요. 진보세가 굉장히 강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구를 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연합을 통해서 민주당이 진보당이나 뭐 녹색정의당 이런 쪽하고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하고 아마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의원한테로 단일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단일화가 2012년 이후로 거의 처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 후보가 이성원 후보가 의원이죠. 근데 네. 반발해가지고 지금 뭐 좀 시끄럽긴 하지만 여기도 탈당할 것 같은 분위기. 여기도 뭐 울산에 공단하고 좀 같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노동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네. 여기도 단일화 지역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이거는 진보 정당한테 의석을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이 갖고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 2석을 더 갖고 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석 더 갖고 오는 데다가 또 다른 지역을 또 사수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전보다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대라고 하는 상징성하고 같이 한번 이 두 지역구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야권 성향이 강한 이제 두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관심 지역으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총선 핫플 시간 이제 꾸며봤는데요. 오늘도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